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 있었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왕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박성재의 20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 중 유일하게 구속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뻔뻔한 법꾸라지. 이진관의 법정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할 박성재의 공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까지 한 번에 보내버리는 특검의 놀라운 큰 그림까지 공개되어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잡았으니까 이제 박성재랑 이상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가 별로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짧은 시간 안에 잡고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죠?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전담 판사들에 의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내란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풀어줬는지 그 얼굴 다시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두 사람인데요. 박정호, 박성재 구속영장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네. 이거는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와 이거를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내란 전담 영장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미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그 사법부. 너무 속상합니다. 네, 동의하는 것으로 끝이하겠습니다. 일가를 가하시네.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일가를. 네. 그러니까 23년형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23년형이 선고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덕수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어떤 의식 구조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계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역사 의식이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 의식이 역사 의식이 그렇죠. 전무한 헌법 거예요. 의식이 역사 의식이 없어서 전무야. 전무. 23년을 받을 사람은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박성재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와 같은 어떤 맥락, 진짜 제대로 된 맥락이라면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법적인 관점에서 내란죄 보호법익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죠. 내란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에 대한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 내란죄에 대한 충실한 이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혜들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죠. 영장 전담 판사도 지금 판사회에서 서울중앙지방부 새로 구성하도록 법이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이행이 돼야 되죠. 네. 아니 이게 박성재를 영장 기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위법성의 인식에 위법성 관해 인식.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1차예요. 박정호. 네,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내란과 계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네.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이 네. 2차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수원에서부터 이제 뭐 소위 수원 트리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나마 남세진이 제일 멀쩡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죠. 얘기하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 영장 전담 4명은 뭐 한동수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자기끼리 서로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식사도 같이 같이 얼굴 하고. 보는 사람이 기각한 거를 내가 가서 또 기각하는 거 명구스럽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또 이거 또 기각을 했다면 진짜 심각. 이거는 국민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의 예. 안면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행위라서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자들은 판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예. 네, 장기적으로 이제 형사 재판에 이제 배심제들이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나라 발전의 미래일 것 같고요. 법리적으로는 내란죄의 모의 참여자
모의 참여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이게 이 별개입니다. 구속 요건 자체가 별개여서 내란의 모의 기획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내란 범행이 시작되는 거는 10시 23분에 내란 발표하잖아요. 윤석열이. 네. 그때부터 해제될 때까지 한 6시간 후에 그 다음 날 4시까지 범행이 계속되는 내란죄가 범행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이 폭동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다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거 법리적 관점에서도 사실 잘못된 결정이죠. 그렇습니다. 오해한 결정이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박성재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진관 판사한테 네.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성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굵직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부서, 그러니까 사인이죠.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 네. 두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를 개최한 점. 세 번째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 팀을 대기 지시한 점. 그리고 네 번째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네. 마지막으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지시죠. 내란에 동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행위로 보면 한덕수보다 훨씬 가지수가 많아요. 더 적극적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챙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박성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3년이야. 최소. 내가 볼 땐 거예요. 제 생각 그런데 세 분 의견도 이따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판결문 중에 박성재에 관한 내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이 밤 10시 18분께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그리고 박성재는 약 20분 뒤인 10시 39분께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건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와, 적극적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후 10시 42분께 박성재는 강희구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됐느냐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와, 완성시키려고 절차를. 야, 근데 이진관 판사가 쓴 거거든 이거.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를 재판하니까. 제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한덕수의 그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위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응당 위법한 비상계엄이 되면 국무총리가 좀 이렇게 저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장관은 그걸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유죄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6일에 이제 첫 공판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기소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이진관 판사가 빠른 재판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겠대. 최대한 빨리 결론 짓기 위해서 이제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점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성재가 안 됐다. 불구속 상태로 저게 있는 게 불구속이 아니다. 나와 있는 이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 나와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까 그냥 쓱 넘어갔는데 그 한덕수를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기각했었습니다. 네. 박성재도 기각했었고요. 맞아요. 네. 아니, 이것도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되고. 아니, 그리고 법무장관은 법무참모잖아요. 대통령 법무참모. 그럼. 가장 법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렇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리보다 더 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 검토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국방부, 법무부는 또 차원이 달라. 그렇죠. 법무부의 위상이 네. 또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러면은 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23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군요. 한 23년 예. 아니 그렇게 저는 그렇진 않나요? 한 22년 9개월. 저는 이제 한덕수보다는
그래도 뭐 조금- 다만 1년이나 좀 적지 않을까. 지기가 또 있으니까. 지위가 또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거의 2인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거의 같거나 한 1년 작거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글쎄요. 네. 아직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젊은 나이에 나오시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맞습니다. 이진관 부장이 최초로 그 용기, 국민의 용기 아, 그 부분에서 울컥했죠. 너무 우리 국민들한테 위로를 주셨고 네. 또 그런 점이 있고 또 결국 1심 이후에 또 항소심에 가서 추가 기소도 있고 네. 다 병합돼서 또 이제 양형들이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잡아야 되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상민에게 15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민과 관련된 내용도 한덕수 판결문에 기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진관 판사가 쓴 거고. 예. 자, 요거 한번 좀 네. 살펴볼까요? 이상민은 12월 3일 밤 9시 13분에 헌법을 검색하고 9시 19분 정부 조직법을 검색했다. 헌법을 검색해서 국무회의 심의 규정을 찾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정부 조직법을 검색해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의 법률 근거를 찾은 것이다. 이제 이상민 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주영인무 종사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이상민은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구속된 상태. 계속해서 구속 기간을 까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성재보다 훨씬 낫지. 네, 훨씬 낫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관 판사가 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어게인 고성국이 이 고성국이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면서 앞으로 나올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식의 선동적 발언을 하는데 이 법률가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요거를 제가 이 굉장히 큰 범죄처럼 느껴지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실지 세 분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1년 전 오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자유파 청년들이 항의로 시작했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 75년의 사법 역사에서도 우파로부터 그런 집단적 항의를 받은 게 1년 전 서부지법 사태가 처음입니다. 그 점에서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 헌정사의 사법 역사에 매우 중대한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는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판결을 저것들이 계속 해댈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 2심에서 대법에서 계속 할 때마다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정권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요? 저 경북사바 정권이? 와, 이건 폭동을 또 완전- 일으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맞아요. 느껴지죠? 그 얘기예요. 가만히 심각합니다, 있겠냐고. 이거. 서부지법 폭동보다 몇 배가 더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내란 선동 아닙니까 이러면? 이 정도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판결을 할 때마다 이런 사태가 네. 일어난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간에 우리 내란 특검이 우두머리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한테 심혈을 기울이느라고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2차 특검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나설 것이고 근데 그게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 황교안 영장 그 기각되면서 그게 한풀 꺾였어요.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예. 이게 또 공교롭게 또 황교안이와 고성국이는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야. 어떻게 또 고시기에는 또 그런 것들만 그렇게 배출을 하나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를 뭔가 이 그 민주주의의 적 이 차원으로 봐야지. 네. 이거는 그냥 무슨 뭐 표현의 자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아니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예. 이거 진짜 명백한 선동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왜 가만히 놔둬? 이게 이제 저걸 보고 딱 드는 게 이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거 이제 내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헌문란은 지금 현재 이진관 부장 판결에는 국회와 선관위 기능이 나오는데 저거는 법원의 사법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법의 기능 국헌문란 목적이 있고 폭동에 대해서 선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예비 음모 그러니까 인적인 다수의 조직과 의사에 연락되는 집단이 있거나 물적 준비를 하였다 이러면 충분히 그 구속 요건 부분에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엄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그 윤석열이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그럴수록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빨갱이에 대한 척결의 그런 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럴수록 민족의 화해와 우리 한반도의 평화들이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결 과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반부 법적인 이야기만 했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네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뭐 형법 90조에 따르면 3년 이상 이렇게 정해지는 굉장히 엄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선전선동만 해도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거는 수사돼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예, 저는 굉장히 엄한 어메.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을 지금 폭력으로 지금 멈추게 하려는 거 그거 자체는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니까 네. 엄히 처벌해야 됩니다. 저거. 그죠. 일대 사건이죠. 저거는. 네. 최초죠. 입에 담기 더면 안 되는 말입니다. 저거. 네. 자, 예, 먼저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3년형 선고 이후 그 다음에 이진관 판사가 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맞습니다. 대한 선고가 이제 또 이제 이어질 텐데 한 전 총리에 대한 그 1심 판결문이 공개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 12.3 내란 당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예, 판결문이 책입니다. 책. 348쪽 분량의 판결문에 그 120여 쪽 판결 내용이 있고요. 200쪽이 넘는 진술 요지가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CCTV 영상 요지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덕수 판결문에 등장한 박성재라는 이름인데요. 실제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박성재 장관이 윤석열이 오후 그 10시 18분쯤에 2분 정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계엄 선포를 하러 나갑니다. 이거 CCTV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상위 안주머니에서 박성재 장관이 문건을 꺼냅니다. 그 꺼낸 다음에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적은 다음에 박성재 장관이 그로부터 한 20분 뒤쯤에 시간이 딱 특정이 됩니다. 10시 39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강의구에 요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 장관이 강 전 실장을 이렇게 자리로 부릅니다. 자리로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직접 이야기한 것도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그 강 전 실장에게 강의구 실장한테 직접 서명 받은 것이 준비되었느냐라고 재차 묻는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했던 것으로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잠깐 뭐 2분 하고 나가니까 이게 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실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그거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박성재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란을 실행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논지로 판결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박성재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자기는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냥 불러서 그냥 국무회의에 처음 간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상민 전 장관 얘기도 조금 더 보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상민 전 행정부 장관이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을 검색했다. 그리고 한겨레 JTBC 등의 그 언론사 단전단수의 근거를 찾아봤다. 이런 행적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특히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전단수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재판부는 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오죠. 저는 내용은. 이게 이 검색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발언하고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CCTV 영상하고 함께 종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이게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의 합법성을 추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합법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온 거고요. 결국 한덕수 전 총리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그 행위의 근간은 일단 부작위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총리로서 국정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엄을 말렸어야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 축으로 꼽히고, 또 다른 부분은 국무회의라는 절차적 요건이라는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상 비상계엄을 하려면 실질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물론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에도 위반하는 거였지만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있다라고 해도 솔직히 실질적인 국무회의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마치 비상계엄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작출해주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한 것으로 본 거고, 그 관련돼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이제 23년형이 나온 거고, 그 판결문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이상민 전 장관이나 박성재 전 장관도 결국에는 국무회의라는 이 절차적인 요건을 만들어주려고 해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피해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게 박성재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그 사유가 네. 자신은 이것이 그 비상계엄이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네, 인식의 문제 인식을 하지 못했고, 예.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네. 뭐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거를 어쨌든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네. 영장재판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영장이 기각이 된 거잖아요. 예, 그것은 영장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니고요. 그렇죠. 영장재판부가 네. 받아들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최종 판결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정리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내란이 성공을 했더라면 그 내용을 채우는 역할을 박성재가 주도했다라고 판결문에서 보는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 이 내란의 빈틈, 그러니까 정통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선고가 언제죠? 지금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첫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첫 공판이 시작되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구형 받은 상태고 다음 달 12일 선고 앞두고 있습니다. 구형은 한덕수 전 총리하고 같네요. 네. 뭐 이것도 전망입니다만 한덕수 전 총리 이 선고를 봤을 때 이상민 전 장관도 15년이 최하치가 아닐까,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형이 나왔을 때 좀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시원하다, 사이다 판결이다, 이게 사법부의 권위다, 이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일단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는 구형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형이 나왔거든요. 거의 없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례적이기는 하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15년 구형하면 뭐 10년 정도 이상 나오면 뭐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이 기소가 잘한 기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가 구형량보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종종 있지만, 왜냐하면 구형을 했다라고 해서 뭐 사법부가 이거에 제약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종종 있는데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상 이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의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명시적으로 지금 제도화되지 않은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했기 때문에 이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낮게 해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은 지금 특검은 그런 플리바게닝이나 뭐 봐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 이 특검이 15년 구형을 한 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전 총리나 뭐 박성재 전 장관 때도 뭐 구속영장이 방금 기각됐었던 얘기도 했지만, 뭐 영장이 기각된다든지,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소를 할 때 내란 방조로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로 공소장 변경하는 거를 성명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결국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로 23년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으로서는 뭐 영장이 기각됐었던 부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형에서 뭐 잘못되는 것, 이 사건 자체가 공소 유지 자체에서 뭔가가 잘못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구형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년은
그래도 15년은 구형을 해야 된다라는 걸 했던 건데 법원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이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23년형이 나온 거라면 사실 이런 재판부의 기조는 계속 이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뭐 15년 넘는 형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진관 판사가 그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공소장 변경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애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은 15년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셔서 다 알겠지만 이 판결문상에서 이건 좀 법적인 얘기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형법 87조에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피라미드형으로 우두머리 수괴가 있고 뭐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뭐 단순히 이제 가담한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죄를 이제 집합범이라고 말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형법상의 일반적인 공범 규정인 방조 법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다 보니까 내란 방조가 과연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놔뒀더라면 이 부분을 법리로 따져서 내란죄는 뭐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단순 가담죄가 있는 거지 뭐 방조가 있겠냐 이런 법리가 나와서 법리상 무죄가 될 위험성도 있었던 건데 이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부분을 저는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좀 풀어준 것 같고 법리적인 문제는 중요임무종사죄 관련된 부분으로 공소장 변경 이런 부분들을 성명을 해줌으로써 애초에 원천 차단을 했고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됐기 때문에 23년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의 근거가 전두환 노태우 판결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전두환 노태우 판결로 두지 않고요. 김재규 내린 살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임무 종사자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임무 종사자가 당시에 김재규 사건 판결에서 나왔는데요. 보급, 격리, 연락, 통신, 서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법리가 구성이 됐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당연히 한덕수 총리는 중요임무 종사자가 된 거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무슨 법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데. 예.